발표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토론을 가질 텐데요. 토론 순서는 첫 번째 김종형 박사님, 그다음에 두 번째로 손지연 박사님, 그다음에 LH연구원의 김태균 박사님, 마지막으로 경기연구원의 김채만 박사님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미리 준비는 되셨겠지만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먼저 간단하게 코멘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좀 나중에 몇 가지 질문과 함께 의견을 드릴 텐데 발표자 두 분께서 이 준비된 토론이 다 끝난 다음에 답변하실 때 제가 드린 질문도 함께 좀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유인권 교수님이 발표하신 역세권의 모빌리티 개선 접근 전략 잘 들었고요. 저도 역시 관심이 많았던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대부분 환승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우리가 환승의 조건이 이제 편안하고 즉 컴포터블하고 편리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빨라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이러한 환승 체계는 이러한 조건을 대부분 충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자주 실수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좀 꼼꼼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인천공항에 가는 버스가 예를 들면 인천 논현동에 없어요. 예를 들면 버스 노선은 있는데 거기에 사람만 탈 수 있어요. 인천공항에 어떻게 사람만 갑니까? 우리가 짐을 들고 타야죠. 그런데 현실상 리무진 버스가 아니기 때문에 짐을 우리 캐리어를 못 타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이제 면면이 들여다보면 우리가 왜 환승이 우리나라에서 좀 제대로 안 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도시 전체로 봐도 예를 들면 싱가포르나 보스턴 같이 지하 도시가 잘 형성된 데에서는 이러한 환승 체계 또 역세권의 모빌리티 개선이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이제 지하 공간 개발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도 한몫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스페인 마드리드 같은 경우도 입체 공간 개발이 잘 돼 있죠. 그래서 역세권의 도시철도역이 굉장히 입체 개발로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환승이 잘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돼 있죠. 그다음에 우리가 연계교통 관련 연계교통 체계 관련 법이 있어요. 있는데 여기 이제 본문에 언급해 주셨는데 이게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활용 실적이 제로입니다. 제로.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는 연계교통 관련 법을 없애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연계교통 관련 법을 만들 때 너무 힘들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께서 좀 많이 좀 도와주셔서 이게 없어지지 않게 잘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신도시 건설할 때 우리 요즘 최근에 3기 신도시 설계를 많이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 TOD가 제대로 된 데는 거의 없어요. 그거는 이제 이론과 실제의 차이인데 현실적으로 역세권은 너무 땅이 비쌉니다. 이 땅 비싼 곳에 버스를 접근시킬 수도 없고요. 여러 가지 모빌리티를 굉장히 환승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마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가 없어요. 그 공간이면 차라리 상업시설 하나 더 만들어서 더 팔아 먹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론과 실제에서 사실은 부딪히고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LH 오셨는데 LH가 과감하게 우리 빨간 땅 포기할게. 여기에다가 굉장히 큰 버스 환승 시설을 마련해 줄게. 이러면 또 뭘까? 이게 쉽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건축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아까 수직 엘리베이터를 굉장히 좀 대용량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자 했는데 똑같은 문제입니다. 건축에서의 경제성은 엘리베이터하고 정반대예요. 엘리베이터를 많이 설치할수록 경제성이 떨어져서 건축에서는 선호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당히 현재는 엘리베이터 용량 산정할 때 그냥 우리 교통영향평가 원단위처럼 그냥 용도별 연면적으로 때립니다. 때려서 거기에 엘리베이터 대수를 뽑거든요. 전혀 현실성이 없죠.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현실과 이론이 부딪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해법이 이제 실제에 있어서 우리가 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혹시 교수님께서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주시면 좀 생각해 놓으셨다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두 번째 김태균 박사님이 발표해 주신 과천콜 버스 운영 사례
아주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그러면 이 두 사례에서 수익은 어떻게 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답변을 해주시면 향후에 그리고 또 이런 수익 모델을 어떻게 끌고 가야 할지,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현재로서는 이제 일반 버스, 시내버스가 기피하는 노선 위주로 이제 들어가셨지만 우리가 미래에는 좀 더 이걸 확장해 나가려고 하면 어떤 구조로 지금 이 예를 들면 버스 입찰제로 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좀 바람직한 적용 모델은 어떤 게 좀 좋은지 한번 나중에 의견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시간을 끌어들였으니까 이제 우리 김정용 박사님 마음의 준비를 하셨으리라 보고, 우리 김정용 박사님의 아주 빛나는 한번 토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연구원의 김종용입니다. 우리 또 저장님께서 많은 부담을 주셔가지고 빛나는 토론은 아니어도 그래도 어두운 토론은 안 하겠습니다. 유인곤 교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이 내용을 제가 보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통, 과연 우리는 맨날 그 기술적인 얘기만 했던 것을 관점의 변화나 어떤 디자인의 변화 이런 얘기들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통 분야의 어떤 개선점을 좀 생각해 봤어요. 특히 수도권인 인천과 경기 지역에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사실 광역교통이 굉장히 많은 인천 같은 경우는 이러한 얘기들이 환승에 대한 편의성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고, 대중교통 수단 분담률이 수도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6대 광역시죠. 6대 광역시가 대부분 대중교통 수단 분담률보다 승용차 수단 분담률이 훨씬 높은 상황인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이 왜 개선이 안 될까? 광역교통은 늘어나는데 광역교통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대중교통 수단 분담은 계속 낮아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 또 그 와중에 코로나가 닥쳐서 우리 교통 분야의 전문가들이나 교통 분야의 공무원들이 수십 년 동안 노력했던 그 대중교통 수단 분담률 몇 프로 올리기 위해서 수십조 수백조의 돈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하나로 다 망가진, 그러면서 앞으로 뭐 사실은 그게 뭐 회복될 수도 있지만 그러한 상황들이 개선되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통에 관련된 어떤 환승에 관련된 이런 얘기들이 좀 더 논의가 돼야만 우리가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저항성이 많이 떨어지면서 대중교통 이용률이 올라갈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뭐 의문점이나 이런 거를 제가 제시하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항상 환승을 얘기할 때 거대 담론만 얘기했거든요. 연결하면 주면 돼. 근데 이제 거대 담론이 아닌 경박단소의 얘기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이러한 얘기들에 대한 것들이 오늘 발표해 준 자료에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얘기들을 이제 하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획일적인 환승 제도나 환승 정책, 그리고 환승에 대한 디자인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얘기들이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아까 뭐 엘리베이터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것들이 뭐 경제성이 있든 없든 그러한 상황들에 대한 어떤 지역적인 아니면 지점별로 이용객의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설계 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도출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 장치가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로 저는 유 박사님의 얘기들을 좀 정리하고 싶고요. DRT에 관련된 얘기들은 사실은 김태균 박사님 얘기들을 사실은 저희도 같이 스튜디오 지랑 같이 일을 해봤고, DRT에 대한 얘기, 특히 인천시는 아이모드에 대한 얘기들이 지금 굉장히 화두가 된 상황에서 사실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이모드는 폐지하자라는 얘기가 지금 아마 그 얘기는 뭐 알고 계신 분들도 알고 계실 텐데, 결국에는 아까 말씀하신 경제성의 얘기가 우리의 발목을 잡더라 이거죠. 물론 대중교통이라는 측면에서 대중교통이 과연 경제성을 논할 만한 부분이냐, 특히 DRT 같은 경우는 취약지역, 사각지역에 운영을 하면서 복지 차원의 얘기가 좀 더 강조되는 수단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얘기들이 우리가 굉장히 그 교통 전문가들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공무원들은 또 그걸 경제성으로 또 생각을 하는 부분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아이모드 같은 경우는 65만 원 정도의 일일 표준 운송원가로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해 왔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잘 몰랐었지만 그리고 하루에 수입이 6만 5천 원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운송원가의 10%뿐이 안 되는 상황에서 20여 대가 운영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1년에 대당 한 2, 3억 정도의 그 지원금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 얘기들이 이제 너무 확대 해석을 해서 공무원분들은 차라리 공공버스를 넣자, 공영버스를 넣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DRT의 어떤 우리의 그 잠재력이 그 경제성 논리로 사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시도해 보면서 우리가 DRT의 장단점을 파악할 시간을 인천에서는 약간 놓쳤습니다. 그래서 물론 검단 지역에 이제 어느 정도는 운영이 일부 남아가지고 운영이 된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이 DRT 사업의 가장 중요한 얘기들이 우리는 이거를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좀 교통복지 차원에서 운영이 되면서 이 얘기들이 좀 확대되고 아니면 유지되면서 그 어떤 미래 기술에 대한 대비를 좀 하고 싶었다라는 얘기들을 못하고 바로 2년 만에 이제 폐지되는 수순으로 좀 가자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하여튼 그러한 얘기들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얘기들이 과연 우리가 공무원들이나 다른 분들한테 먹히느냐 이거 중요한 기술입니다라는 얘기들이 먹히느냐라는 얘기들이 우리가 그런 논리를 계속 개발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뭐 단지 잘 운영을 한다 뭐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그런 논리를 빨리 더 개발해서 마인드도 공유하고 DRT의 어떤 중요성도 얘기하면서 필요성도 얘기하면서 그 DRT를 운영하는 그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겪으면서 DRT가 앞으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어떤 과도기적인 기간을 좀 더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래서 인천 같은 경우는 하여튼 그러한 얘기들을 진행하다가 근데 또 정권도 바뀌었고 우리 유정복 저장님처럼 동일한 이름을 가지신 분이 또 시장이 되셔가지고 전 정권에서 하여튼 했던 것들이 약간 유야무야 됐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DRT에 관련된 얘기들을 뭐 사실 많이 하고 싶은데 그런 얘기들을 하다 보면 이제 뭐 이 오늘 얘기했던 것들이 좀 묻힐 것 같아서 일단 우리가 DRT에 관련된 얘기들을 좀 더 그 기술적인 얘기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일반인들에 대한 아니 공무원들에 대한 얘기들로 공유되는 마인드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더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히 모빌리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미래 모빌리티가 이제 좋기는 하고 또 굉장히 좋은 기술을 가졌지만 현실에 적용됨에 있어서는 현실적인 벽에 좀 많이 부딪히는 측면에 대해서 주로 얘기해 주셨던 것 같아요.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국토부가 미래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최근에 발표했잖아요. 근데 지금 내년부터 이 로드맵을 실행시키기 위한 구체적 그 계획에 들어갑니다. 예. 실행 계획에 들어가는데 문제는 이 국토부가 할 수 있는 일보다도 지자체, 즉 인천의 예를 들어 주셨는데 뭐 인천 같은 데서 직접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 더 많고 예산도 마찬가지로 인천시가 직접 부담하는 일이 대부분이어서 국토부가 혼자 열심히 한다고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인천 살지만 좀 더 많이 좀 이런 부분이 활성화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DRT를 포함한 미래 모빌리티 부분, 특히 산업 부분이 좀 민간 산업이 활성화돼서 국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좀 와닿는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모빌리티 그 운송 사업이 빨리 도입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이제 손지연 박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천연구원의 손지연입니다. 일단 첫 번째 발표해 주신 이제 TOD 관련해서는 굉장히 잘 정리된 교과서를 보는 것처럼 좋은 배움의 기회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과거에 그 한국의 한 TOD 개념이 한 20년 전쯤에 처음 도입이 됐는지 이제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요.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이미 한국은 이제 TOD다.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미 TOD인데 더 이상 우리가 뭘 어떻게 하느냐라는 그런 말들이 되게 전문가들의 목소리들이 상당히 많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는 이제 교수님이 발표하신 것처럼 굉장히 세부적이고 미시적인 부분에서 TOD를 바라보려는 관점들이 많이 이제 확대되려고 하는 것 같아서 이제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제가 이제 좀 제언을 드릴 것들은 이게 개념 자체가 TOD가 해외에서 처음에 발전이 됐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한국에서 어떤 목표를 가진 TOD 모형을 개발을 하고 또 만들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그런 좀 발전된 시각을 갖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그런 특화된 모델이라든지 가이드라인을 만들게 되면 이제 해외 같은 데에서는 도시개발 모델에 대해서 굉장히 한국을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신뢰도를 굉장히 높일 수 있는 어떤 여지를 마련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제 다른 해외에 많은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우리도 뭐 KTOD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가이드라인 같은 거를 만들어서 이제 그 해외 도시 개발에 좀 접목을 시키는 것도 매우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발표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김조용 박사님께서 많이 말씀을 해주시고 또 그 유정복 박사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제가 질문을 드리면 일단 그 역세권 모빌리티 개선 접근 전략으로 좀 제언하신 부분들 중에 그 신도시하고 구도시에 대한 접근 방안이 굉장히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건데 그런 접근 전략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구체적으로 좀 알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 두 번째 발표하신 김태균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인천시에서도 아이모드라는 DRT 사업을 또 하고 또 SG하고도 같이 협업을 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많이 공유하고 있는데 사실 할 말은 굉장히 많은데 또 모든 것을 다 말할 수 없는 또 그런 딜레마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근데 과천의 경우에는 이제 매우 성공적으로 운영이 된 사례이기도 한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요. 일단 도심지형인 과천에서 이제 차량당 재차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조금 많이 궁금했고요. 향후에 과천에서도 좀 확장 계획이 있는지 또 그러면 그런 확장 계획이 있다면 그 시라든지 레거시 산업들과의 어떤 협의 과정들이 지금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좀 궁금했고요. 또 이런 부분들은 이제 타 지역에 좀 확장 사례로 도움이 되기 위해서 많이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또 말씀을 드릴 부분들은 일단은 신정부 들어오면서 이제 DRT를 각 지자체에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는데요. 일단 지자체 입장에서는 그 사업을 추진할 건지 중단할 건지에 대해서 이제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재정적인 투입에 대해서 효용성이 얼마나 돼? 도대체 그냥 다른 질문은 필요 없어요. 뭐 복지 이런 거 얼마나 뭐 대기 시간이 줄었어? 뭐 이런 건 다 소용없고 그럼 투입 대비해서 얼마나 많이 타고 얼마나 효용성이 있어? 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관리를 하고 직관적으로 제시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운영자 측면에서도 지표 관리가 중요하고 관리자 측면에서도 지표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지표에 대한 개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사실 그 DRT를 하면서 지금 생각이 남는 게 마찰 그런 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공무원 간의 마찰. 그다음에 이용자와의 마찰, 산업 간의 마찰, 연구자와의 마찰까지 그냥 그 마찰밖에 생각이 안 날 정도로 굉장히 좀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일단 신규 시스템이 들어왔을 때 레거시 산업에 대해서 충격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제도가 사실 규제 특례라든지 시범 사업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데 안타깝게도 현실에서는 이게 그냥 2, 3년 정도를 그냥 신규 사업자든 아니면 사업자든지 간에 그냥 시간만 흘려보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관리자들이 이제 산업 내에서 그런 신규 사업들이 잘 안착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구 업종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인지 좀 방향성을 제시를 해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과천에서 또 성공적으로 좀 약간 그 데이터들이 나왔기 때문에 어떤 택시라든지 이런 레거시 산업들과의 마찰을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뭐 연계교통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미시적 부분도 좀 챙겨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그 마찰 부분, 신규 사업이 이제 미래 모빌리티 부분에서 신규 사업이 들어왔을 때 마찰을 최소화하고 또 규제 계획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안 제시가 좀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고, 이와 관련해서 이제 질문을 두 가지 주셨어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우리 발표자께서 마지막에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모빌리티의 규제 개혁을 위해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챙기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도 지금 거기 파견 나가 있는데, 물론 이제 정부에서 뭐 각종 위원회 활동이 많죠. 거기에서 굉장히 좀 많은 걸 기대할 수는 없지만 현재 정부에서는 챙기고 있다. 중앙정부에서는. 그와 별도로 우리 한국교통연구원을 포함해서 경기연, 인천연 모두 이런 규제 개혁 관련해서는 우리가 좀 아이디어를 줘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좀 저희한테 새로운 아이디어를 좀 달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좀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좀 발굴을 해서 아까 규제개혁위원회나 아니면 국토부나 뭐 이런 쪽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해서 관련 법정도 좀 고치고 이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김태균 박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전 LH연구원의 김태균입니다. 저는 이제 여기 자문위원들 계신 분들하고 이제 조금 이제 다른 결에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있는 조직이 이제 뭐 여기 앞에 여러분들 계시지만 대규모 택지 개발 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 안에서 교통을 주로 보고 있고요. 또 제가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좀 지역개발사업 평가센터라고 하는 그 센터에서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낙후 지역에 이제 국가 정책이나 이런 거에 지원금을 투입하는 사업에 대한 평가센터장을 한 2, 3년 전에 한 2년간 센터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도 계속 그 센터 일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 사업에 들어가는 관련된 일하고 국가 정책 사업에 되는 일을 이제 같이 병행을 합니다. 그래서 1년에 프로젝트를 혼자 한 10개씩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래서 사실은 이 TOD 관련된 거는 저는 한 7, 8년 전에 한번 연구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다음에 저 4차 산업혁명이란 거하고 이제 묶어서 제가 생각했던 거,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부원장님이 말씀했던 부분에 LH가 과연 상업용지를 포기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라고 했던 거, 포기가 안 될 겁니다. 그거 이제 그걸 왜 그래야 되는지, 하게 되면 어떤 방법을 썼어야 됐는지 이제 그런 얘기를 조금 드릴 거고요. 그다음 저희 김태균 박사님, 내 이름 부르니까 좀 이상한데 김태균 박사님이 했던 DRT에 대한 얘기를 이제 조금 드려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저것도 기존에 그 제 지역개발사 평가센터를 할 때 한 3, 4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토부에서는 기반시설 쪽에 이제 국비 지원을 하는데 어느 지자체가 이제 DRT 관련된 얘기를 초기 버전이죠. 근데 그때 이제 온디맨드 버스라고 불렸던 그 시절의 걸 갖고 있는데, 그거를 빗대서 제가 오늘 들었던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1차적으로 아까 유인권 교수님 얘기하셨던 대로 그 제가 연구할 때도 그랬었는데, 이렇게 신도시를 들어가게 된다면은 이제 제일 먼저 환승센터부터 시작을 해서 과연 TOD를 어떻게 놓을 거냐에 대한 얘기들이 있어요. 이제 아까 손주원 박사님 얘기하신 대로 이제 아카데미컬하게 써져 있어요. 제가 보고서에 넣었던 그림도 나오고 좋더라고요. 근데 1차적인 거 저희가 봤을 때 타겟이에요. 그러니까는 TOD를 만들건 뭐라든 간에 1차적으로 이 도시의 대중교통의 목표치는 얼마다를 놓고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수송분담률 70%를 놓고 이 도시를 설계한다 그러면 70%에 맞는 모든 도시의 메커니즘을 싹 다 틀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이제 대부분이 이제 지금 이게 교통계획, 도시계획 연계방, 토지연계획 연계방안 연구죠. 이거 할 때도 가장 교통이 문제가 됐던 게 토지연계획 세우고 도시계획 세우고 난 다음 교통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생긴 게 처음부터 같이 들어와서 얘를 갖다 흔들기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서로가 포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까
부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상업용지에다 TOD 건물 딱 하나 세우면은 주변에 도로 싹 다 줄여야 돼요. 그러니까 얘를 들어와서 밑에다 파고서는 여기다가 환승 시스템 넣겠다고 하는 순간부터는 4차로짜리 정도 도로를 2차로를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몸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예, 그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니까 지금도 뭐냐면 우리가 신도시 얻어 만드냐면은 근데 이번 정권 더 할 거예요. 고속도로 옆에 길 쭉쭉 뻗어 있는데 대충 넣어서 그러니까 이제 몸이 반응을 해요. 그 신도시 개발을 할 때 고속도로 2개 있는데 가운데 놓고 이제 옆으로 걷고 위아래로 걷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제 기존의 구조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도로가 꼭 똑바로 가야 될 이유가 없는 것처럼 그럼 만약에 여기서 얘기했던 TOD라는 것도 이제 그런 개념으로 올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4차 산업시대라는 얘기를 할 때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율주행이 들어올 거예요.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자율주행 들어오고 나면 이제 무인이라는 건 지금 또 다니기 시작을 했고요. 얘가 언젠가 고도화가 되겠죠. 근데 버스 대중교통은 종류가 하나예요. 그러니까 마을버스라는 피더를 하는 것도 있는데 간선을 가는 애가 한 종류란 말이에요. 언젠가는 운전자가 없어질 거예요. 근데 나도 계속해서 160명, 70명짜리 버스를 타고 매일 다녀야 되나? 버스는 항상 큰 거가 다녀야 되나? 만약에 운송업자 입장에서는 그 운송비용, 그 사람들이 업체를 굴리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드는 운전사 비용이거든요. 그럼 그 사람이 빠지게 되면 누군가 안전을 담당하는 사람이 들어올 거라는 거죠. 그런 사업주 입장에서는 기존의 차량값은 올라갔겠지만은 다른 경영 비용이 줄어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차 산업이 되면 저는 어떤 생각을 하면 대중교통의 초이스 상태가 되게 다양해질 거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2,000원짜리 버스를 탈 수도 있지만 난 5,000원 내고 버스를 탈 사람이 생길 거다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이 이거 이제 김종현 박사님하고 그때 대광에서 했던 얘기이기도 한데 다양한 서비스를 줬어야 될 거고 예를 들어서 아까 좀 교수님이 얘기했던 환승센터에 꼭 승용차하고 대중교통에 환승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가끔 해요. 대중교통 지들끼리 환승하면 안 되나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 안에. 그럼 파크앤라이딩이랑 그 많은 주차장을 어디다 줘요? 도심 한복판에 이제 옆으로 짓다 못해서 이제 세워서 짓고 모로 짓고 돌려 짓고 이게 될 거냐는 거죠. 아예 그런 도시라면 아예 밖으로 못 갖고 나오게. 그러니까는 지금의 우리들이 TOD 하다 보니까 이제 얘기했는데 저 도시계획 하시는 분들랑 같이 생활을 하니까 이제 그분들 얘기 전에 몰랐어요. TOD가 훌륭한 도시구나 했는데 그분들이 굉장히 왜곡된 도시라는 거예요. 도시라는 입장에서는 승용차의 분담률이 어느 정도 되고 얘가 오버플로가 나서 대중교통이라는 애가 들어왔고 이런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클래식한 도시라는 애인데 얘를 쭉 줄여서 압축 도시 만들면서 가운데 모아놓고 여기다가 그 도로를 못 만들어주니까 대중교통 집어넣고 이런 도시는 그 사람들의 도시계획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정상적인 도시는 아닌 거예요. 근데 뭐냐 우리가 도시에 사는 게 이제 오버플로가 나니까 그렇게라도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 생각에는 설계를 하거나 뭐를 하는 게 있으면 좋잖아가 아니라 목표치를 가지고 설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도시는 대중교통 분담률 50%짜리 만들 거야라고 하면은 50% 만들려면 과감해져야죠. 센터에다가 막말로 말해서 25평 이상짜리 아파트 만들면 안 되죠. 50평짜리 전부 다 외곽에 다 빼고 가운데 들어오고 얘는 뭐 세금 엄청 세게 때리고 그러니까 혼자서 되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드리고요. TOD 할 때 제가 옛날에 봤던 것 중에 하나가 대부분이 뭐냐면은 지하철 입구를 보도 위에다 만들어요. 그걸 왜 보도 위에다 만들죠? 보도는 국민 그 보행을 하는 사람들 전용물인데 왜 입구를 지 마음대로 보도 위에서 파갖고 밑으로 빼죠? 그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건물 안에서 들어가면 뭐가 문제가 되지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상업용지를 짜게 되면 지하에 못 팔 거 계획하면서 시작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중교통이나 뭘 한다고 보도를 굉장히 쉽게 점유를 해요. 우리나라 정책상으로는. 그러니까 지권 줄 알아 보면은. 그러니까 승용차 타는 사람이 보행을 걷는 사람을 갖다가 막대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 버스를 타든 뭐라든.
그럼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공간을 따로 만들어줘야죠. 이제 그렇게 설계가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가 TOD 연구하시는 분들 보면 그런 얘기가 거의 없어요. 대부분. 그리고 얘가 아까도 드렸던 얘기 중에 건물 안에서 환승하고 그 건물이 들어가면 그 사람들 생각할까 주면 돼요. 코에 만약에 그런 환승센터가 2, 3층 들어가고 위층에 올라가는 게 생긴다. 그렇게 되면 2층까지는 국가가 부담하면 되죠. 예를 들어. 그리고 참고로 LH는 그 이익금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절대로 마음대로 못 한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만약 그런 종류가 되면 도로가 확 줄어야 돼요. 그 도시가. 이제 그런 개념으로 보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아까 DRT 얘기를 드렸던 게 그 청주 거 그 저한테 메일이 메시지가 잘못 와가지고 하시는 줄 알았어요. 며칠 전에 김태균이나 이러면 저한테 이제 메일이 왔는데 저는 이제 생각이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이제 온디맨드에 대해서 저는 어떤 식으로 처음에 했냐면 그 약간 좀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그 농촌의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하루 종일 나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옆집에서 트럭 몰고 나갈 때 찡겨서 나가고 장 보고 들어오시거나 이제 이런 거인데 제가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게 그 철도기술연구원에서 만들었던 PRT라는 무인궤도 택시였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은 자율주행이 들어오는 바람에 옛날에 국가에서 그 어마무시하게 때려넣었던 신교통 시스템이 다 무너져 버렸는데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지방에 가면 도로가 단차로들이거든요. 거기다 약간 셋백을 하면 얘만 전용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제 코인을 박아 놓으면 할머니들이 핸드폰 요새 다 쓰고 다 하세요. 그러니까 다 하시거든요. 삑 누르면은 이제 차가 와서 깜빡깜빡 핸드폰 번호 뜨면은 이제 꽂고선 야 그 시장에 나갔다 오자 하면 시장 가서 싣고 오고 이게 온디맨드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은 청주는 그러면 농촌이냐 이거예요. 걔는 농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걔는 도농복합 도시이고 청주라는 도시 안에 농촌을 끼고 있을 뿐이지 정말 장흥이나 이런 데다가 얘를 떨어뜨려 놨을 때를 어떻게 볼 거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기 어디 갈릴레이 스튜디오 근데 엄청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저분들은 진짜 엄청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돈 안 되는 것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근데 진짜 엄청난 일을 하시는 거고 저도 이상한 도로 주차장 만들자는 얘기하지 말고 제발 좀 그런 거 갖고 오라고 했던 게 바로 이 DRT 중에 하나였는데 저는 이 유형을 세 개로 그러니까 접근을 세 개로 나눠서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과천 같은 경우는 정말 달라요. 왜냐하면은 걔는 잠재적인 수요를 안고 사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해서 언젠가는 돼. 언젠가 돼요. 서울의 도로 깔아놔도 언젠가는 편익이 올라가는 것처럼 언젠가는 돼요. 근데 이제 청주는 하시다가 이제 물음표가 오겠지. 근데 근본적으로는 뭐냐면 그게 왜 수익성하고 자꾸 관계를 짓지라는 생각을 해요. 얘가 그러니까 아까도 돈이 되네 안 되네 문제를 간단하게 얘가 얼마를 벌었네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할머니가 파를 사러 시장을 갔다가 얘를 타고 왔어. 그럼 뭐냐면 파를 판 사람은 파를 더 파는 거예요. 파를 팔기 위해서 그 장터에 이 자리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얘로 인한 부가가치가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낙후 지역에서는 그런 개념으로 얘를 접근을 해야 되고 이쪽에서는 그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계산기 두들겨 가지고 몇 명이 탔네 그러면 그 공무원의 의식 구조부터 바꾸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농담 삼아서 하는 얘기 공무원에서 막 그런 얘기하면 군수님 좋아하시겠어요 이런 얘기를 내고 마는데 그 사람들한테 그 뭐라 그러지 설득을 한다는 개념보다는 그 사람들한테는 뭔가 이렇게 비전을 줘야 돼요. 지금 뭐는 김 박사님께서 이러한 걸 하게 되면 당신들이 이거 했을 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고 이렇게 됐을 때는 주민들의 어떤 효과가 날 겁니다 하는 비전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500만 원, 1000만 원 버는 것보다 지역에서는 훨씬 커요. 그 의미가.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렇게 바꾸셔야 될 것 같고요. 그걸 주는 작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참고로 얘기하면 이제 돈은 절대로 안 남습니다. 저희도 안 남는데 그게 남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절대로 그쪽으로 자꾸 돈 남고 얘가 잘 될 거예요, 이상한 희망 고문하는 것보다는 얘가 들어옴으로 해서 전체적인 계층 간의 문제가 어떻게 생기고 이런 거를 더 어필을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지역개발 사업을 연간 한 제가 8, 90건씩 봅니다. 근데 저도 한 10년 가까이 거래했는데 보면은 DRT가 6건 들어왔던 것 같아요. 여태까지. 근데 그런 식으로 접근을 오히려 하는 게 낙후 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청주나 이런 데선 고민을 하겠죠, 당연히.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LH의 김태균 박사님께서 스튜디오 갈릴레이의 김태균 박사님께 많은 말씀을 아, 이거 어렵게 모셨는데 좀 희망적인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예, 예, 아, 예. 그래서 너무 잘 된다 이런 얘기보다는 아주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뭐 신도시 TOD 설계할 때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을 먼저 그런 개념을 잡고 들어가자 이렇게 좋은 의견 주셨고요. 이 의견 저도 동의합니다. 예. 저희 세종시가 그렇죠. 예, 세종시가 이제 그런 개념을 잡고 들어갔는데 잘못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엄한 산으로 열심히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애초에 계획에 없던 그 광역철도가 갑자기 들어온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지금 역을 어디다 세워야 되는 거야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누구는 국회 옆에 세우자 아니야 뭐 저 아파트 단지 세워야 돼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뭐 이렇게 잘 계획되었다는 이 세종시조차도 이런 게 지금 아직까지 잘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TOD 개발 시에 이제 미시적인 계획 개념을 좀 우리가 생각할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또 우리 공무원분들도 어떻게 좀 해줘야 된다고 요구 사항을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채만 박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경기연구원 김채만입니다. 앞에 뭐 다 말씀하셨고 또 시간이 또 별로 없네요. 그래서 예, 최대한 빨리 간단하게 좀 의견을 전달하자면 저희 뭐 역세권 모빌리티 개선을 위한 접근 전략 뭐 전체적으로 다 동의하고 근데 이제 실행에서 우리가 경기도가 제일 고민은 이게 이제 약간 그 도심 그 중심 도시의 기능이고 우리는 경기도는 약간 그 외곽 도시의 환승센터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게 상당히 어려운 거거든요. 남경필 지사님 때 뭐 굿모닝 버스를 하겠다고 그래서 거기를 환승 좀 거점을 만들어서 광역버스 입성 문제도 해결하고 뭐 그런 쪽을 노력했는데 전부 다 실패를 했죠. 하나도 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M버스도 생각해 보면 사람들은 전번에 처음 우리가 버스 정류장 4개 시작해서 6개 지금 8개 됐어요. 사람들이 의외로 이게 환승을 싫어하고 그냥 접근성 좋아서 자기 앉아가는 걸 선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제도적인 측면 이런 것들도 필요하겠지만 저는 LH에서 만들 때 조금 개선하는 부분 이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리 택지개발지구에 주차장 뭐 몇 프로 만들게 돼 있잖아요. 0.6% 만들 그런 거 좀 없애버리고 환승센터를 뭐 만들었으면 좋겠다. 부지도 아니면 부지가 아니면 지하에라도 도시계획 복합 결정을 통해서 지하에라도 좀 그런 걸 만들어서 광역버스는 뭐 거기서 출발하는 저는 그런 형태 그러니까 중심 상업지구 안에 그 복합 환승센터를 만들고 거기서 광역버스가 출발하는 형으로 좀 계획하면 어떨까 그런 고민을 LH에서 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우리가 실은 뭐 이
아까 유 교수님 말씀하신 게 이제 뭐 차량 중심에서 지속 가능 도시, 그다음에 뭐 장소성의 도시 하지만 실은 장소성 도시 하면서 스페인의 그런 슈퍼블록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는 더 좋은 슈퍼블록 있잖아요. 아파트 단지, 뭐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서 그것도 실은 어떻게 보면 장소성을 갖는 거죠. 그게 이제 주거지에서는 우리가 대규모 슈퍼블록을 하면 되는데 상업지역이 이제 우리가 그런 형으로 어떻게 개발할 거냐, 여기에 대한 고민이 좀 부족할 걸로 보이고요. 뭐 그 정도 하고, 그러고 우리 김태균 박사님이 얘기하신 그 DRT 부분은 뭐 여러분들이 다 말씀하셨지만 저는 저도 이제 거의 비슷한 생각인데, 이게 우리가 DRT로 무슨 문제를 해결할 거냐, 이거가 잡혀야 됩니다. 이게 이제 비용을 뭐 줄이느냐, 아니면 뭐 제가 보기엔 통행권을 보장한다는 측면, 여기를 좀 포커스를 맞췄으면 좋겠는데, 그 통행권이 우리가 최소 서비스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 부분에 우리가 서비스를 할 수 있다, 뭐 그런 쪽으로 접근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약간 이 DRT를 메인으로 하지 말고, 저는 이제 이게 우리가 중공영제나 뭐 공영제 이런 쪽으로 되다 보면 이 계획권이 공공 쪽으로 상당히 갖고 오는 거잖아요. 대중교통의 계획권. 그러려면 우리가 뭐 지하철의 이 운행 시스템을 모니터링하는 거를 뭐 지하철 공사나 이런 데서 갔듯이 버스의 총괄적인 운영 계획이나 뭐 운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시에서 나는 가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럼 그게 메인이고, 그거의 서브 기능으로 DRT를 조금 접근하는 게, 그래서 갈릴레오지의 그 전략이 약간 어떤 각 시도의 대중교통 플랜을 하기 위한 그런 전략으로 조금 한번 틀고, 이 DRT는 그거에 서브 형태로 갖고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우리 그 마지막에 그 DRT의 서브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계획가분들이나 공무원분들이 또 생각이 다른 분도 계시겠죠. 그래서 그거에 뭐 하나의 생각으로 말씀을 해주셨고, 뭐 가장 인상적인 거는 LH의 신도시 설계 시에 광역버스를 좀 고려해달라, 이렇게 숙제를 내주신 분이 상당히 인상적인. 제가 많은 그 세미나를 다녀봤지만 이렇게 서로에게 숙제를 내준 서로에게 숙제를 내주고 이렇게 해야 한다고 당부하는 이런 세미나는 제가 처음입니다. 아주 굉장히 아주 바람직한 그런 토론회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김숙희 박사님, 이제 마지막에 그 멋진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이라 짧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그 두 분 발제자님들의 발표 내용 상당히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유인균 교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의견만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CMP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M하고 P가 겹쳐진 단계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그 단계까지 와 있는가에 대한 고민은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역세권 모빌리티 개선의 접근 전략 7가지를 제시를 하셨는데, 여기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 조금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모빌리티에 대한 부분들을 제시한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기존에 이용했던 수단들 중심으로 다 제시가 되어 있어서 앞으로 역세권의 연계 수단에 대한 부분들은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얘기들이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자율주행이나 뭐 DRT나 뭐 PM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 같이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 자동차는 공공의 적이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화물차 주차장까지 이제 언급을 해주셔서, 실질적으로 역세권에 화물차 주차장까지 고려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은
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니다라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역세권 개발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네트워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역세권을 만들 때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축을 하냐에 따라서 모든 수단과의 연계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짧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김태균 박사님께서 발표해 주신 DRT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되게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기존에 우리가 IMO도나 셔클이나 이런 DR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범 사업으로 이루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이용 요금이 상당히 비싸서 현재 다 이제 시범 사업들은 접어가는 추세이지만 마을버스 회사하고 연계해서 서비스 조건에 맞춰 가지고 이제 시범 사업을 진행을 해서 나름대로 성공한 모델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두 번째로 또 인상 깊었던 게 우선 우리가 이제 지자체에서 DRT를 도입할 때 서비스를 운영 지역이나 뭐 운영 범위, 운행 거리, 서비스 지역 면적 이런 것들을 산정할 때 이제 지자체가 스스로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오류가 좀 있었는데 여기서는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지표 산출을 통해서 이제 호텔 시나리오별 지표 산출을 통해 가지고 이 DRT 최적 운영 체계를 만들어 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발표 내용에서 확실히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도시별로 DRT 운영의 결과가 상당히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은평구나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주요 이용 수요층이 이제 학원을 가거나 아니면은 엄마들이 잠깐 쇼핑을 하는 이런 통행이 많은데 여기서 보니까 가천원 같은 경우에 도심권이라 출퇴근 수요가 상당히 많았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게 또 이제 좀 궁금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제 운송 원가가 13% 감소가 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어느 목에서 어떻게 이 13%가 감소가 됐는지에 대한 부분은 조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마을버스가 DRT로 수단 지단이 많이 일어났다고 하셨는데 혹시 승용차나 다른 수단이 DRT로 수단 지단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 나중에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수용답병 버스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토론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많은 도시에서 수용답병 버스 서비스에 대한 도입을 검토하거나 아니면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지자체에서 되게 고려해야 될 게 뭐냐면 우선 ICT 기술을 통해 가지고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지 아니면은 정말 도시의 대중교통 취약 지역에 대중교통을 통행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일본처럼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인 거지 이런 부분들을 좀 명확히 해서 도입이 돼야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해외에서는 수용답병 서비스가 이제 상당히 많이 이제 예전부터 도입돼서 운영이 됐어요. 그래 보시면은 우선 이제 호주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교통 약자 이동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차량에 휠체어 전용 공간도 이제 확보한 사례들이 있고, 그 다음에 홍콩 퍼블릭 라이트 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용자의 이용 수요에 맞춰 가지고 서비스를 운영을 하는데, 이용 수요가 많은 구간에서는 이제 고정적인 노선을 운영을 하고, 그리고 그렇지 않는 지역에는 그냥 고정적인 노선이 아닌 그냥 플로팅 포인트 형태의 어떤 운영이 되고 있는 사례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영국의 다이얼 라이더 같은 경우에는 1800년대부터 이제 서비스가 진행이 되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고령층 교통 약자 중심으로 이제 서비스가 이루어져 있고, 최근에는 이제 우리가 독일이나 아니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요 응답형 서비스에서 자율주행을 이제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게 일본의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정말 고령자 증가율이 높기 때문에 이런 고령자 이동 편의를 위해서 이제 지역적으로 자기들이 지역이 주도하에 돈을 내고 자기들이 운영하는 사례들로 이제 수용답병 응답형 서비스를 이제 도입해서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들은 수요 응답형 서비스를 하고 있는 도시들이 이제 전국 세계적으로 도시들이 매우 다양하고 특성들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도입
그 목적이 뭔지를 좀 명확히 하고 그리고 서비스 대상이 누구고 그리고 운영 방식, 요금, 이용 차량 등 이런 부분들을 조금 그 도입 목적에 맞게끔 가져가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획일적으로 지자체가 동일한 서비스 동일하게 다 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아까 이제 청주시는 뭐 농촌형 뭐 도농복합형 그리고 과천은 도시형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기존에 하는 서비스를 이런 그 고민 없이 그냥 확대해 가는 방법이 아니라는 좀 개인적인 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수용답변 버스의 이제 영향에 대한 부분들 조금 요인을 조금 보면 보통 이용자들이 이제 그 경제 활동을 하고 있지 않는 이런 그 학생들 아니면 뭐 초중고생들, 뭐 대학생들, 뭐 주부들 층에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중요도는 상당히 요금하고 많이 관련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요금 대기 시간, 뭐 한석 연계 이런 형태로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이 과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마을버스 수준으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어서 성공한 모델이고 현재 그 셔클이나 아이모드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이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서비스를 중단하는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대중교통 수용답변 버스 서비스에 대한 또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사실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기존 운송 업체들하고의 어떤 갈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아까 손지은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택시 업계 그리고 마을버스 업계 서로 이제 이 사업은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주장들이 상당히 많아서 실질적으로 이제 수원시가 경기도형 DRT를 이제 도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제 곧 할 건데 택시 업계의 반발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이 DRT를 운영의 주체가 돼야 된다, 자기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송 업체들 간의 어떤 상생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김태균 박사님도 말씀하셨듯이 어떤 기존에 운영 중인 대중교통하고 적절히 조화를 이루면서 이게 피도 형태의 어떤 지수 형태의 대중교통 수단으로 이제 보조 수단의 역할을 좀 가져가야 될 것 같다라는 DRT는 그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어떤 나중에 장기적으로는 이제 마스의 형태로도 구축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짧게 많은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정리가 좀 쉽지 않네요. 정리는 쉽지 않지만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DRT를 도입 목적에 맞도록 해야 되지 현재처럼 이렇게 동일한 서비스를 이렇게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하셨고 수원시 DRT 도입 사례를 말씀하시면서 택시업계라든가 또 기존의 업계와의 충돌 또 이런 문제를 언급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상생 좀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다음에 뭐 그런 대안의 하나로서 DRT는 이제 보조 수단으로서 피더 역할을 좀 하는 게 어떠냐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스튜디오 갈릴레이 김태균 박사님 모셔놓고 희망적인 얘기를 안 하고 계속 당신 날 그만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서 제가 이거 끝나면 좀 희망전쟁이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그리고 또 좀 질문을 또 주셨어요, 그렇죠? 운송 원가 13%, 그다음에 DRT 수단 전환이 얼마나 됐는지 이거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뭐 저희가 지금 굉장히 많은 질문을 드려서 더욱더 죄송하고 우리 김전선 박사님도 질문하려고 앉아 있는 건 아니죠? 다행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두 분 발표자 분들께 오늘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좀 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뭐 구체적으로 대답 안 하셔도 되니까 간단하게 대답 듣는 그 순서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럼 유인권 교수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은 질문 많이 주셨는데 제가 승용차 중심에서 지속 가능한 교통수단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장소성을 강조한 이동성을 바뀐다고 했는데 조급함을 좀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도시는 빨리 장소성이 완비되어 있는 이동성을 만들어줘야 돼라고 조급해 하다 보면은 서로가 이제 오해하는 경우들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 좀
조급해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질문 중에서 그 손지현 박사님께서 신도시와 구도시의 인프라 운영 정책 어떻게 역세권의 인프라 운영 정책 어떻게 다르게 하느냐.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전 인구라고 생각하거든요. 개선 정책을 도입하지 못할 수 있는 구시가지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개선 정책이 의미가 없는 신도시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인구 구성 그리고 그 인구들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좀 보고 운영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떤 목표의 TOD 모형이 필요하느냐라고 질문해 주셨는데 밀도라든지 복합 개발해도 사실은 그 안에서 자신의 어떤 통해 목적을 달성하지 않거든요. 다시 또 나가게 되고요. 그래서 밀도라든지 복합 개발은 좀 통제하기 어려울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디자인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뭐 예를 들자고 하면은 캐롤이 나오는 거리하고 캐롤이 나오지 않는 거리에 대한 선택 비율이 저는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쌀알 한 톨 한 톨을 좀 모으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유정복 부원장님께서 질문해 주셨던 LH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상업시설 팔아버리고 마는데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토론 자리가 마치 1대6처럼 LH 원제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LH 좀 편을 들고 싶습니다. 사실은 LH한테 저희들이 권한을 너무 덜 주는 측면도 존재하는 것 같거든요. 상업시설을 운영해서 수익을 내라. 임대 사업도 해라. 그리고 신도시의 모빌리티 사업도 운영을 해라. 그러면 신도시를 처음 계획할 때부터 사후 관리하는 그런 과정들까지 그리고 나중에 거기에서 어떤 새로운 4차 산업에 기반한 모빌리티 서비스가 나온다고 하면은 그런 것들을 토지 이용과 결합시켜서 전환시켜주는 역할까지도 저는 LH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LH의 권한을 먼저 준 다음에 원제론을 제기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요. 예, 마지막으로는 뭐 화물차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역세권에 도입하는 게 맞느냐 이런 취지의 질문들도 있었는데 맞지 않죠. 근데 저희가 생각하는 역세권이라는 모습이나 형상을 뭔가 높은 빌딩들도 있고 주택지가 바로 붙어 있는 역세권만을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고정적인 생각하에서 역세권만 고려하다 보면은 저희가 찾아낼 수 있는 정책 대안들이 너무 작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개발지 안에 있는 철도 역사를 활용해서 어떤 다른 지역들에서 발생하는 역세권의 문제도 해결하려는 시도들 이런 것들도 같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예, 못다한 답변들은 개인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희 많은 질문에도 충실히 답변해 주시는 걸로 해서 고맙게 생각드리고요. 우리 유 교수님 LH 내일부터 입사하시는 걸로. 그 다음에 우리 스튜디오 갈릴레이의 김태균 이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많은 의견 주셔서 들어가서 이제 공부할 게 좀 더 늘어난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발표보다 답변을 더 오래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수익 문제는 일단 저희가 뭐 과천이라든가 청주에 들어갔던 거는 결국에는 이제 운송사업법상 이제 취약지구로 들어갔던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실 지자체가 목표로 했던 거는 사실 1번이 오히려 마이너스를 얼마나 더 작은 마이너스로 만들 것이냐. 100억의 손실이 나고 있었는데 그거를 마이너스 어디까지 줄여줄 수 있느냐. 사실은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에 저희가 초점을 좀 더 뒀었고요. 그리고 이 근본적인 수익 문제는 사실 대부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인천의 이제 아이모드라든가 그리고 세종의 셔클도 이제 그 스마트 사업이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본 사업이 이제 세종시로 넘어가게 되면 그 부분 때문에 또 아마 세종시에서도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 DRT의 정의에 대해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은 이 DRT가 이제 셔클이라든가 아이모드가 먼저 선행됐고 그 앞단에 이제 지역의 농어촌 버스가 먼저 시행됐기 때문에 머릿속에 이제 DRT라는 게 꼭 그 소형 버스 하나로만 좀 머릿속에 고착화되어 있는 그 문제도 좀 있습니다. 현재 지금 한국교통연구원에서도 지금 광역 DRT라고 해서 광역버스를 DRT 형태로 운행한다거나 그리고 문체부에서도 이제 관광 DRT라든가 왜냐하면 이제 관광버스라든가 저희 그 여행을 위한 버스들이 사실은 되게 이제 민간에 맡겨져 왔었는데 그런 것들이 정보화가 여전히 없었기 때문에 결국엔 스마트라는 것들은 우리가 운행하는 정보를 좀 더 수집하는 형태에 가깝기 때문에 관광 DRT 그리고
저희가 청주에서 DRT 하게 되면 사실 대중교통과랑 일을 하고 있지만 저희한테 관심을 더 많이 보이는 건 사실은 도시계획과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사실은 도시계획과랑 세미나를 같이 했었고, 도시계획과에서 이제 일상생활권이라든가 15분 도시 이런 것들을 고민하기 시작하는데, 사실은 LH의 고민과도 마찬가지지만 수단이 교통이 또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어떤 수단을 도입할 수 있을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런 방법론으로 또 DRT가 하나의 수단으로 또 방안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나주나 목포 지역에서 또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쪽 시장님께서 하고 싶은 건 또 워케이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코로나 시대에서 결국에는 재택근무라든가 워케이션이라는 개념이 이제 많이 확대가 됐는데, 근데 지방권에서 사실 문제가 뭐냐면, 그런 젊은 친구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과 대중교통을 같이 공간은 만들어줄 수 있는데, 뭐 거기 너네 타라고 버스를 놔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워케이션 사업과 DRT가 연계되는 사업으로도 구상이 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LA 같은 경우에 이제 메트로에서 사실은 DRT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그 역을 이용하고 싶은 사람들을 연결해 주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아마 경기도도 사실 과거에 고밀 지역에서 지하철이 계속 들어갔다고 하면, 사실 최근에 지어진 철도역들은 상당히 도심지랑 멀리, 특히나 뭐 이천이라든가 여주 같은 지역에서는 꽤 먼 지역에 또 그 지하철역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기존의 버스망들을 빠르게 구축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엔 단기간에 그 철도역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DRT 이런 것들도 좀 고민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DRT가 이제 머릿속에 그 도심에서 돌아다니는 하나로 한정하시지 마시고 조금 더 확장성을 가지고 좀 고민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손지원 박사님이 말씀해 주셨던 차량당 재차 인원은 수치로 그냥 말씀드리면, 과천이 해당 1.8인 정도 됐었고요. 청주가 한 2.3인 정도 지금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사실 말이 많죠. 왜냐하면 택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택시가 더 나은 거 아니야? 이런 얘기 계속 합니다. 사실 저희도 지하철랑 협의할 때 그런 거 계속 같이 하는데, 저희가 이제 100원 택시, 1000원 택시 이런 것들을 부르는데, 그러면 그 100원 택시는 사실 지자체가 운영할 때 100원이 들고 1000원이 들진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버스 요금도 훨씬 많이 듭니다. 그리고 그 택시는 그 지역 마을 사람들만 탈 수 있어요. 그냥 지나가던 내가 탈 수 있는 게 아니라 소수에게 아주 소수의 권한을 나눠주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청주라는 곳에서 저희도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보다 보니까 알게 된 거긴 하지만, 그 택시 사업 하라고 하면 안 가는 데가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겸업이거든요. 100원 택시, 1000원 택시 이런 것들은 도심지에서 택시를 하다가 콜이 들어오면 한번 갔다 와야 되는데, 청주 같은 경우에 이제 예전 청원군 라인까지 다 커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군단위가 과거에 청원군 라인까지 가게 되면 10분, 20분씩을 또 써야 되니까 그건 돈이 안 돼서 택시기사들이 안 하거든요. 결국엔 그런 지역을 커버하기 위해서 이제 청주시나 사실 경기도의 기초지자체들도 공영버스라는 걸 어쩔 수 없이 도입을 하는 건데, 결국엔 그 공영버스에 대한 대체로 사실 청주시에서는 DRT를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클로징 해도 될까요? 예. 자, 오늘 예상 시간을 훨씬 넘겨서 30분이나 넘겨서 했습니다. 오늘 두 분 발표자분 너무 발표도 훌륭했고 저희 중에 제일 열심히 하셨어요. 그죠? 토론도 지금 토론에 질문을 너무 많이 하니까 너무 힘드셨다. 이렇게 지금 해서 너무 고맙게 생각이 되고요. 또 토론자분들도 시간이 남으면 어쩌나 했는데 완전히 시간을 넘겨서 충실하게 토론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뭐 겪어본 토론회 중에 가장 성실했던 토론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럼 오늘 4차 산업혁명 시대 교통정책 방향, 오늘 많은 결론을 내지는 못했지만 많은 내용으로 토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향후에 저희 한국교통연구원도 그렇고 관련 또 이어진 릴레이 세미나를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가해 주신 모든 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